김현정의 뉴스 쇼. 적폐청산이란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합니다. 때가 되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요.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당시에 작성된 5가지 문건을 폭로하면서 모든 화살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이런 말까지 하자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도 첫 입장을 발표한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은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설 수밖에 없을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 할 때 그 때는 언젠지 또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건지 잠시 후 첫 순서로 당시 청와대 인사 만나보죠. 그나저나 평화로운 황금 연휴를 눈앞에 두고 지금 마음 설레는 분들 많으실 텐데 참 정치권 분위기는 살벌하기만 하네요.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첫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네, 북한의 물밑 접촉입니다. 물밑 접촉이라면 무슨 비공식 대화 같은 겁니까? 네, 핵실험 또 미사일 발사로 위기감을 고조시킨 북한이죠. 예. 이에 따른 국제적 압박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물밑 접촉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이 오늘 러시아 한반도 문제 특임 대사와 비공개 회동을 갖습니다. 육자회담 러시아 측 차석 대표이기도 한 올레그 부르미스트로프 특임대사와 만나는 것인데요. 예. 지난 7월에 북한을 방문해서 북핵 문제 단계적 해법을 제안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외신에 따르면 북한이 다음 달 중순에 노르웨이에서 미국 전직 당국자하고 비공식 접촉을 가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알려지고 있네요. 그래요. 어제 중국이 중국 내에 북한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제 네. 합작 기업들. 다 문 닫아라 폐쇄 통보를 내리면서 압박의 고삐를 죄지 않았습니까? 그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른 것이죠. 그렇죠. 120일 내에 북한과 손잡은 기업들을 폐쇄하겠다 이런 통보인데 예. 고립 상황이 심화되는 가운데 북한 입장에서는 대화의 상대를 찾으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렇죠. 알려지지 않은 물밑 접촉 시도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틸러슨 국무장관, 미 국무장관이 중국 방문길에 오르잖아요. 네. 중국에 도착하기 전에가 중국이 뭔가 지금 제스처를 보이는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예. 남북 간의 대화 물꼬도 좀 어서 터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전해보면서 다음 포인트 갑니다. 자강이냐 통합이냐. 자강이냐 통합이냐 하면 바른정당 얘기군요. 오늘 의원총회를 합니다. 오늘입니다. 쟁점이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여부죠. 예. 통합을 서둘러야 한다는 통합파, 이를 반대하는 자강파가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제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 3선 의원들이 보수 우파 통합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만나서 그냥 뒤에서 저 테이블에서 얘기하던 그 정도 수준이라면, 밥 먹으면서 얘기하던 수준이라면 이젠 아예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공식적인 논의를 하겠다는 그렇죠. 거죠. 한국당은 은근히 기대하는 입장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바른정당 자강파 측은 반발을 하고 있는데 유승민 의원은 통합추진위 결성이 의원 개인의 일탈 행동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11월 13일 전당대회를 하기로 해놓고 무슨 소리냐는 것이죠. 오늘 의총에서 자강파 또 통합파 간 대결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 뉴스쇼 끝나면 바로 의원총회 열릴 건데요. 네. 그 의원총회장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김영우 최고위원 잠시 후에 연결을 좀 해보죠. 마지막 포인트 갑니다. 박근혜 오촌 살인 사건의 재수사입니다. 결국은 재수사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2011년 북한산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예. 박 전 대통령이 오촌 조카 박용철 씨가 흉기에 찔려 숨지고요. 박 씨 사촌 박용수 씨가 목을 매 숨진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박용수 씨가 용철 씨를 살해하고 목숨을 끊은 것으로 봤는데 의혹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영, 박지만 씨 간의 유경재단 운영권 다툼 속에서 열쇠를 준 것으로 알려진 박용철 씨가 재판 출석을 앞두고 숨졌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런 의혹 속에서 유족의 재수사 요구를 받아들인 경찰이 오늘 박용철 씨 차남을 불러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상당히 복잡한 사건이거든요. 이거 그렇습니다. 설명하기도 예. 복잡할 정도 사건인데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저희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블랙리스트 국정원 관련된 많은 사실
바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되거나 또는 지시됐다. 이 전 대통령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며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성공하지도 못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성공하지도 못한다. 예, 앞서 전해드렸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직접 올렸습니다. 이게 본인의 입장을 밝힌 건 처음 있는 일이라서 상당히 파장이 큰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홍보수석을 지냈습니다. 이분 역시 그 KBS에서 좌파 간부들 퇴출시키라는 그런 문건을 만들었다라고 의혹이 제기된 상태여서 그 의혹에 대한 입장도 직접 듣겠습니다. 김두우 전 홍보수석 연결을 해보죠. 김 전 수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행적 시도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예.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실까요? 제가 답변 드리기 전에 우선 그 질문부터 한번 바로 잡아야 되겠네요. 어떤 겁니까? 적폐청산이 퇴행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전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벌어지고 있는 사태. 예. 이걸 퇴행적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그러니까, 게 다른 겁니까? 적폐청산이라는 건 좋은 말입니다. 예. 그게 퇴행적이라는 게 아니고요. 예. 하여있는 폐단을 청소하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적폐청산을 하겠다면서 예. 그 속에 어두운 정략적 의도를 숨기고 있고 또 그 방법도 좀 속보인다 할까 그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의도와 수단이 부적절한데 포장이 그럴듯하다고 무조건 박수 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의도도 부적절하고 방법도 부적절한데 박수 칠 수 없다. 그럼 예. 의도와 방법은 좀 부적절해도 이게 지금 어쩔 수 없이 수사로 흘러갈 수 있는 이 상황은 인정하세요? 글쎄요. 그건 검찰이 판단하겠죠. 예. 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럼 이건 좀 치졸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군요. 예, 정치 보복이라고 언론에서는 표현을 하죠, 그죠? 예, 예. 정치 보복이라 그럴까, 무슨 한풀이라 그럴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정치사에서 이런 시도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벌써 언론도 그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국민들도 다 눈치를 채우고 있습니다. 예,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이걸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 할 때 문정부가 정치 보복이라고 인정하진 않습니다만 설사 네, 이게 그렇죠. 정치 보복이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성공한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한 번도. 예. 그러면 전 정권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의 것들이나 박근혜 정부 당시 것들이나 그것도 정치 보복이었다고 보긴 보세요? 글쎄, 정치 보복이라는 게 어떤 부분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었을 수 있죠. 다만 그런 것들은 그런 의도를 숨기고 있으면은 그건 참 성공하기 어려운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예.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근데 예. 보복을 하기 위해서 없는 사건을 만들면 그거는 보복이지만 지금 이 상황은 지난 국정농단 사태 쭉 보셨잖아요. 그 국면에서 제기된 수많은 의혹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문건들이고 그 문건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흔적들이 보인다면은 검찰은 수사를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정말 의도를 가진 정치 보복이라고 보십니까? 예, 이게 자연스럽다고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연스럽지 않죠. 지난 국정농단 사태에서 나온 문건들, 블랙리스트 이런 것들, 국정원의 활동 이런 것을 조사하다 나온 문건이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의도적이죠. 의도적입니까?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이게 모든 화살의 겨냥점이 어디냐. 이게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죠. 이미 정해놓고 가는 것 같다? 예. 왜냐하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몇 달간 벌어지는 일을 보면 참 묘하다, 희한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적폐청산을 하겠다면서 까발리는 내용은 몽땅 MB 대통령 시절 겁니다. 또 한결같이 그 끝에는 MB 지시였다, MB에 보고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쯤 되면은 적폐청산의 타겟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런 걸 이제 법률적인 용어로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예.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70년입니다. 예. 그런데
참 어떻게 절묘하게 MB 시절에만 적폐가 있었다고 그런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노무현 정권에서는 과연 적폐가 없었나요? DJ 정부 시절은 어땠을까요? 왜 거기까지는 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아니요. 그 시절에 청와대와 국정원에서 벌어졌던 적폐 중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난히 MB 정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이것은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 이거 제가 보기에는 상상력의 빈곤이라고 해야 될지 상상력의 빈곤? 아니면은 나는 언제나 옳다 이런 식의 도덕적 오만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의 것들은 지난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지난 겨울 거치면서 특검까지 꾸려져서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 아마 거기는 지금 드러나지 않는 좀 수면 아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고 이명박 정부 당시는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박근혜 정부를 조사하다 보니 이게 연계돼서 이것저것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호의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시는데 아마 이렇게 지금 이제 여당 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서요. 제가 반론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탄핵 이후에 구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을 지금 겨냥을 한단 말이죠.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흔히들 정치권에서 말하는 보수 출신의 대통령이란 말이죠. 그렇죠. 왜 유난히 그렇게만 타겟을 하느냐. 이러니까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첫 번째 목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감정적인 앙금이 있어서 그런 거다. 이런 걸 알겠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보수 세력의 상징적인 구심점이랄까 전직 대통령을 무너뜨리기 원하면은 그 왜 여당 유력 정치인이 대선 직후에 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보수 괴멸 이런 이야기요. 보수 세력의 대통령 두 분 중 한 분은 탄핵되고 수감되고 또 이제는 남은 대통령이 한 분입니다. 이거 흠집만 내면 보수는 끝장난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 두 가지가 크게 배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어떤 국정원 블랙리스트라든지 사찰 문건 같은 게 나오면 수사를 할 텐데 지금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안 나와서 수사를 안 하는데 우리만 가지고 그러냐 뭐 이렇게 좀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국정원을 쥐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권력 아닌가요? 그러니까 국정원에 들어가서 그 문건을 드러내서 이렇게 하기 시작하자면은 그때의 문건을 왜 그 시절 것만 들춰내느냐. 그럼 그 전에 것도 한번 들춰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적폐청산이 자연스럽죠. 알겠습니다. 그전 것도 들춰라. 자, 그럼 지금 들춰진 것만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민주당 적폐청산위가 어제 공개한 문건들 보니까요. 박근혜 정부 캐비넷에서 발견된 그 스프링 노트에 좌파 문예단체 VIP 보고 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하고 또 이제 MB 정권의 군 사이버 사령부 산하 심리전단 댓글 공장 문건 중에는 보고 대상이 대통령, 그러니까 VIP임을 의미하는 V 표시가 된 문건이 나왔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옥도경 전 군 사이버 사령관하고 이태하 503 심리전단장 간의 통화 내용 뭐 이런 것도 보면은 기무사령부 댓글 작업 관계자가 청와대 대책회의 참석했다. 뭐 이런 것도 보이고 2010년부터 2년 동안 사이버사의 댓글 작업 현황을 김 전 장관과 청와대에 매일 보고했다는 김기현 전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의 직접 폭로도 있었고요. 지금 뭐 소개한 것만 이겁니다만 이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문건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서 말입니다. 보고가 됐다. 대통령 VIP에게. 이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참 저희로서는 참 답답한 일인데요. 이게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할 길이 실제로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한테 막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바로 그거죠. 확인할 길이 없다 보니까 지금 검찰에서는 이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모셔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관련자들 속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불가피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몰고 있는 거겠죠. 몰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확인할 길이 없다는 말씀은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통화도 안 해보셨어요? 이 부분 좀 안 여쭤보셨어요? 대통령한테 제가 이렇게 그거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대통령께서 언젠가 말씀하실 기회가 있겠죠.
다만 이제 어떤 그런 문건이 만들어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예. 국정원에서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지고 이러한 게 됐느냐. 예. 왜냐하면 국정원에서 만든 문화계 인사들 중에는 예. 상당수가 청와대 행사에 들어오거나 대통령 표창을 받았거나 뭐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는 대통령의 해외여행에 같이 해외 순방에 동참을 했거나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국정원의 문건은 그런 문건이 만들어졌다면은 청와대와 그 공유가 됐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요. 아,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로 찍힌 사람들 중에 청와대의 뭐 해외 순방이라든지 이런 것에 함께 그러니까 교집합이 있단 말씀이세요? 우호적인 어떤 인사로? 아니, 우호적이라고 말할 것보다도 예. 그분들 중에는 대부분이 이제 비판적인 인사겠죠. 그러나 비판적인 인사라고 다 배제를 합니까 서로? 그러나 그걸 다 끌어안고 가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황석영 씨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해외 순방에 같이 동참을 하고 예.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뭐 어떤 가수의 경우에는 청와대 행사에 알겠습니다. 오기도 하고 블랙리스트에 있는데 블랙리스트에 예. 그럼 블랙리스트 문건에 있고 VIP에게 보고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청와대 행사에 올 수 있겠냐 지금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또 역으로 본다면은 블랙리스트에 있는 인사를 끌어안기 위해서 행사에 초대했다 뭐 이렇게 또 볼 수 있어서 비판적인 어떤 정권도 비판적인 인사 그리고 우호적인 인사 이런 정도의 각계에서 분류는 하죠. 예. 다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느냐에 의해서 지금 문제가 불거지는 거 아닙니까? 그걸 분류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죠. 블랙리스트 명단뿐만 아니라 지금 댓글 작업들이 여럿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정치인 안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에 관해서도 VIP 보고됐다 이런 표시가 다 돼 있어서 말입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지금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검찰에서 양식을 갖고 저는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 관련자들은 이게 VIP라는 표시, 보고됐다는 표시가 자꾸 나오다 보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나오실까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예? 이명박 전 대통령 나오실까요? 검찰이 나오라고 하면? 그건 그때 두고 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야 당신께서 생각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예. 두고 봐야 된다. 김두호 수석과 관련된 질문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이재정 의원이 어제 공개하셨어요. KBS 관련 검토사항이란 문건인데 KBS 좌파 간부 15명에 대한 인사 요구가 들어있는 문건. 그러니까 해고해라 혹은 뭐 어떻게 해라 조치해라 이런 요구가 들어있는 문건이랍니다. 2011년 9월 11일 작성. 김두호 홍보수석과 홍보기획비서관이 작성한 것이다라고 이재정 의원은 주장을 하시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어제 그 홍보기획 비서관하고 잠시 통화를 했는데요. 그 본인도 기억을 하지 못하고 저한테도 기억이 없습니다. 우선 기억이 없으신 겁니까? 아니면 안 하셨다는 겁니까? 아니, 저는 그게 기억이 없다고밖에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는데 우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 개인적인 사정인데 제가 참 이렇게 물으니까 참 쑥스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한 부분인데요. 어떤 건가요? 제가 청와대에서 물러난 게 2011년 9월 15일입니다. 이게 그에 당시에 특정 사건이 있어서 거기에 검찰 수사를 받는다. 수사받고 계셨죠. 이렇게 돼서 제가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식적으로 물러난 게 15일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그 전에 벌써 제게 무슨 정신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언론사에 이렇게 인사에 개입을 하고 이랬다는 이야기인지 그럴 정신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단 한 차례도 언론사의 인사와 관련해서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주문을 한 일이 없습니다. 없다. 이거는 제 언론관에도 맞지도 않고요. 제가 제 이름과 명예를 걸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언론사에 25년 근무하면서 권력이 언론에 개입하는 걸 제일 반발했던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정 의원의 주장과는 배치되지만 이제 본인은 그런 의사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시고요.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는 것으로 하죠. 김두호 수석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 김두호 전 홍보수석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겠는데. 그러게요. 섭외하기 어려운 분들이 자꾸 앞에 나오셔서 이제 얘기가 길어져서. 네. 생리대 얘기, 중요한 얘기 사실은 갖고 나오셨잖아요. 예, 여성들의 요즘 최대 걱정거리 중에 하나죠. 이 국내 시판 중인 생리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어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답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수그러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데요. 생리대 회사는 당장 제품을 다시 생산하겠다 얘기하고 있고, 그렇죠. 여성환경연대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생리대 안전하다는 식약처, 믿지 못하겠다는 여성단체,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 뉴스의 행간, 일단 좀 배경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될까요? 네, 이 해외 직구를 포함해서 시판 중인 666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논란이 됐던 벤젠이나 스티렌, 톨레인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10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방출되는 이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양을 측정을 한 뒤에 이게 100% 입으로 인체에 들어간다고 가정해서 얼마나 흡수하는지 계산을 했고요. 미국 환경보호청의 독성 창고치와 비교를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생리대 릴리안을 비롯해서 모든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확인이 됐다. 이게 식약처의 설명입니다. 인체에 어떤 것도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생리대는 없었다. 네. 이 결론입니다. 그렇게 하자 여성단체, 식약처 여성단체들에서는 이 발표 못 믿겠다. 네. 바로 반발하고 나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뉴스에는 어떤 행간이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살충제 달걀 사태가 떠오른다입니다. 생리대하고 살충제 달걀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어제 식약처가 생리대가 안전하다면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생리대를 하루 7.5개, 한 달에 7개씩 평생 사용해도 안전하다. 하루 7.5개, 한 달에 7일씩. 네, 7일씩 평생 사용해도 안전하다. 안전하다. 이건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으세요? 살충제 달걀 사태 때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평생 매일 2.6개 먹어도 건강에 문제가 없다. 그때도 그랬죠. 살충제가 안전하다는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긴 하지만 전혀 안 쓸 수 없다고 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면 되는데요. 허겁지겁 조사를 서두르다가 살충제가 검출되지도 않은 농장을 검출됐다고 발표했고 뒤늦게 다시 전수조사하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벌어졌어. 이번에도 그런 식입니까? 식약처 발표는 1차 조사 결과일 뿐입니다. 아직 휘발성 유기화합물 74종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요. 농약과 기타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는 내년 5월에나 끝납니다. 1차 조사 결과 두고 안전하다 발표한 게 과연 맞을까요? 이번에 10개 한 게 다 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직도 한 몇십 개 더 해야 돼요? 휘발성분을. 아직 한참 더 남았다는 거예요. 조사하는 게. 좀 성급하게 다 안전하다 한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두 번째 행간은요? 두 번째 행간은 안약과 연고도 구분하지 않았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피부에 바르는 연고를 눈에 넣었다. 잘못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우리 인체는 기관별로 특성이 다 다릅니다. 특히 여성의 생식기는 훨씬 더 예민한 기관이거든요. 근데 식약처는 이번 평가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경향신문이 의미 있는 보도를 했는데요. 미국 환경보호청 독성 창고치와 이 검출된 휘발성 유기화합물 양을 비교를 했는데 이 화합물질 10종 중에서 일부 물질은 생식이 아닌 간 등 다른 장기에 미치는 독성 창고치가 동원이 됐다는 겁니다. 생식기에다가 한 그게 아니라 간하고 비교를 해서 간하고 생식기를 비교한 거예요? 간과 여성 생식기가 똑같습니까? 피부염과 안약이 다른 것처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기준치가 없어서 불가피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겠는데요. 그럼 보다 면밀한 조사, 평가를 한 뒤에 안전한지 아닌지 공개했어야겠죠. 갸우뚱해질 수밖에 없다. 마지막 행간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2달 동안 뭐 했습니까? 입니다. 지금 따지시는 거예요? 2달 동안 뭐 했냐고? 어제 국정 현안 정건 조정회의가 열렸는데요. 이낙연 총리가 유영진 식약처장을 질책하면서 한 말입니다. 이낙연 총리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가 식약처장한테 이거 생리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수십 종인데 10종을 제외한 나머지는 안전합니까? 다른 화합물질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유 차장은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만 답변했다고 합니다. 이 총리가 이해할 수 없다. 생리대 사태가 터진 지 2달이나 지났는데 언제까지 협의만 할 거냐 이렇게 호통을 쳤다고 하는데요. 아니 총리도 설득 못하면서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습니까? 참 답답한 일입니다. 여기까지 생리대 이야기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문자들이 꽤 많이 들어오네요. 정치보복이냐 적폐청산이냐 여러분의 문자 받으면서 2부로 갑니다. 오늘 2부에는 마침 또 사찰 대상이었던 월간 정두원 의원 나와 있습니다. 잠시 후 뵙죠.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지금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보니까요. 실시간 교통정보라는 게 지금 1위, 2위 막 다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떠나고 계신다는 거죠. 고속도로 상황 체크를 해보니까요. 다 원활합니다. 예, 아직은 다 원활합니다. 다만 인천공항 진입로 쪽의 도로가 꽉 차 있네요. 외국으로 떠나는 분들이 오늘은 많이 계십니다. 추석 명절을 코앞에 두고 추석에 밥상머리에 친척들 모이면 가장 많이 할 얘기 뭘까요? 먹고 사는 얘기 하겠습니다만 이번 추석에는 정치 얘기도 꽤 많이 하실 겁니다. 그 밥상머리에서 아마 이 얘기들이 꼭 나올 거예요. 하나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통합 논의. 과연 통합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잠시 후에 바른정당의 의총이 열립니다. 이 의원총회에서 이 얘기가 본격적으로 다뤄진다는데요. 오늘은 통합을 하자는 쪽이시죠. 예, 김영우 의원 연결해서 그 이야기 잠깐 나눠보고요. 월간 정두원도 있는 날입니다. 정두원 전 의원. 나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사찰 당했다 계속 얘기하고 다녔지만 지금까지는 증거가 없었는데 얼마 전에 문건이 나왔죠. 예, 사찰을 당했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 그 문건을 딱 확인하는 순간의 느낌은 어땠는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철의 Y뉴스에서는요. 추석 앞두고 지금 350 김영란법의 기준을 바꾸자는 논의가 진행 중인데 정말 될까? 될까 안 될까? 이 부분을 권영철 기자가 면밀하게 취재했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새로운 보수, 건강한 보수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했던 바른정당. 바른정당이 오늘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섰습니다. 엊그제요. 바른정당의 일부 의원들이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통합추진위원회 설치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공식적으로 통합을 논의하겠다는 거죠. 바른정당 잠시 후에 의원총회 엽니다. 잠시 후 엽니다. 이 의원총회에서 통합이냐 자강이냐 이것을 놓고 경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자강파 쪽 이야기는 덜어 들었습니다만 오늘은 통합파 쪽, 그러니까 합당을 해야 된다는 쪽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김영우 최고위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우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총회 몇 시부터 여세요? 8시 30분입니다. 예. 그럼 한 지금 26분 남았네요. 네. 이 인터뷰하고 바로 들어가시는군요. 예. 오늘 주제가 아예 본격적으로 전격적으로 통합이냐 아니냐 이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시작된 것은 사실 엊그저께 자유한국당 3선 의원들하고 바른정당 3선 의원 몇 명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제가 이제 바른정당 3선 의원은 제가 좀 어레인지를 했죠. 예. 이것이 된 것은 사실 지금 대한민국 안보가 위기고 이런 상황에서 또 문재인 정부는 포퓰리즘 독재 또 무슨 적폐청산이다 해서 적폐청산의 광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보수 야당이 그러니까 바른정당과 한국당이 서로 계속해서 막말 경쟁이나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보수가 좀 뭉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두 당뿐만 아니라 외부 보수 세력도 모두 포함해서 대통합을 논의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게 이제 전부죠. 논의를 해보자는 겁니다. 보수가 어쨌든 안보에 있어서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뜻이 딱 통하는데 공감이 되죠. 그렇죠. 이때가 때다. 우리 합쳐서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공감대를 이뤘단 말씀. 그렇죠. 예. 근데 아시겠지만 당내에는 지금 합당에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과거 새누리당에서 나올 때 왜 나왔는지 생각해봐라. 친박 청산도 지금 제대로 안 돼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도 안 돼 있고 당이 혁신이 안 된 게 보이는데 도대체 어떤 명분으로 다시 자유한국당과 합친다는 이야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네. 저는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는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 개혁 보수를 하려고 나왔죠. 예. 그리고 그때는 이제 최순실 사건이 있었고 그 헌법이나 이제 그 법에 대한 그 훼손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온 것은 근본적으로는 그 친박의 잘못된 정치 행태라든지 이런 그 잘못된 정치 행태는 이건 아니다 해서 이제 나온 건데. 그렇죠.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정권을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뺏겼죠. 예, 그것은 보수 전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개혁 보수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또 이런 안보 상황에서 보수 야당끼리 분열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서로 막말 경쟁하고 헐뜯기 경쟁하고 또 상대당은 소멸돼야 될 정당이라고 이렇게 못 박으면서 우리 스스로 보수 엘리트주의에 빠져서 그냥 갈 길 가보자. 내년 지방선거 또 다가오는데 말이죠.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강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난 8개월 동안 자강이 사실 제대로는 안 됐어요. 지난번에 이제 유승민 대통령 후보가 얻었던 6.8% 지지율, 그게 거의 뭐 최고였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5%, 4% 이런 상황이라면 왜 자강이 안 되고 있는지 우리 자기 성찰이 먼저인데, 이거 오히려 상대 다른 보수 야당 공격하기에만 급해서 이렇게 가는 거는 저는 개혁 보수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런 생각. 자강이 제대로 됐으면 이러지 않을 텐데 자강이 그렇죠. 흐지부지한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지방선거까지 가는 게 과연 보수를 위해 옳은 길이냐, 이런 회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강은 좋지만 자강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거의 토론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자강이 안 됐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성급하게 안 되니까 합당하자. 이거 조금 너무 빠른 결정 같은데요. 그냥 기다리면 누가 자강을 해주죠? 어떻게 보수가 자강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스스로 보수가 통합이 좀 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견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보수가 안보가 위기라는 말은 다 같이 하면서 따로따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는 이것은 개혁 보수라는 생각이 좀 안 들고, 그리고 너무 지금 이상적이고 막연한 시간 보내기만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인 자강론자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통합 추진이라는 그 위원회 지도부하고 전혀 상의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몇몇 개인들이 일탈행위한 거다. 바른정당의 장당 정신을 훼손하는 해당 행위자다. 그 김영우 의원이 이제 해당 행위자가 되신 거예요. 답 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참 좀 우스운 게 다른 당 3선 의원하고 만나서 보수를 논의를 하고 보수 대 통합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것 각 당에 돌아가서 한번 의견 좀 전달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일탈 행위라면은 글쎄요, 정치를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지 제가 참 아리송합니다만은,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민의당하고의 무슨 2단계 단계적 그 연대론인가 이런 거를 계속 또 추진해 왔어요. 그게 또 당의 입장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거 사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또 일탈행위라고 제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일탈이라면 그쪽 그런 논의도 일탈이 되는 거냐? 저는 그래서 이렇게 그 상대방이 고민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보수 전체가 좀 잘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일탈행위라면은 정치 자체가 지금 일탈행위인 거죠. 알겠습니다. 김영우 의원님, 좀 이해는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같이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독서를 뿜고 무슨 내부의 적이다 무슨 등등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더 큰 일탈행위 아닐까요? 김영우 의원님, 근데 이제 사실 정치라는 게 명분이 중요하고 소신 지키는 게 중요하고 철학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친박 팔적이라고 그때 찍었던 그분들 거의 그대로 계시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하고 관계 정리 안 되고, 이 상황에서 과연 명분이 안보 위기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것이냐. 혹시 지방선거 앞두고 어떤 정치적인 목적, 아까 청취자 배재규라는 분은 이거 쉬운 말로 춥고 배고파서 들어가시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자들 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선거를 생각하지 않는 정당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거에 계속 져가면서 당을 이끌 수는 없죠.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지역에 많은 그 후보들이 있습니다. 이 후보들을 그냥 내팽개쳐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소위 팔적이다 오적이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 이것은 자유한국당이 개혁의 마인드를 가지고 해결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 스스로 탈당하는 것이 가장 옳겠죠. 그러면 혹시 그것을 통합의 조건으로 거십니까? 아니면은 조건 아닙니까? 저는 그 무슨 8적이다, 5적이다, 뭐 2적이다 이런 제 스스로는 걸고 있진 않아요. 다만 조건 안 거십니까? 자유한국당은 개혁을 위해서 개혁의 잣대는 자기 자신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유한국당에서 봤을 때는 바른정당도 고쳐야 될 점이 많을 거예요.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겠죠. 하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 것을 조건을 들기 시작하면은 이거 한두 끝도 없을 겁니다. 저는 바른정당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 왜 자강이 안 됐는지 이런 거를 우리 스스로 비춰봐야지 계속해서 남 탓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수의 어떤 순혈주의에 빠지는 것은 그것은 그 뭐 선민 의식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전제 조건을 걸고 하면 이건 끝도 없다. 계속 갈 테니까 일단은 합치자. 합치는 게 맞다. 개혁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알아서 해야 되고. 자, 지금 느낌을 보니까요, 김영우 의원님. 이거 당대당 합당은 사실상 분위기상 좀 어려워 보이고 개별 의원들 탈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세요? 추진해야죠. 저는 개별적인 탈당을 이야기해 본 적도 없고요. 보수라고 하는 큰 틀에서 통합을 추진해보자. 그리고 우리 두 당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그 보수 세력도 뭉치는 것이 어떠냐 이런 그 큰 틀에서의 얘기가 있었지. 좀 이렇게 자세한 절차상의 문제를 아직 논의해 본 적은 없죠. 의원이 20명 계시잖아요, 바른정당에. 그렇죠. 그 20명 중에 그러면은 합당해버리자. 우리 자유한국당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원이 몇 명쯤 되세요? 저는 뭐 제가 계산해 본 적은 없습니다. 대충 정확하게. 의견을 물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글쎄 뭐 제가 알기에는 한 반 정도는 되지 않겠나 10명? 모르겠지만은. 그 10대 10이면은요. 10대 10으로 팽팽한 상황이면 당대당 통합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바른정당,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보수가 뭉쳐야 된다라고 하는 큰 틀의 얘기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계속 자강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수가 어떻게 자강이 되고 보수가 어떻게 뭉쳐야 되는지 고민을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대당 통합이 과연 이렇게 당내의 의견이 팽팽한 상태에서 될 것인가? 결국은 한 10분 정도가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10분 정도가 따로 나가서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는 방식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네, 제가 논의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자, 8시 반부터 바른정당 의원총회 열린답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주목을 해주시죠. 김영우 최고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른정당 김영우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방송만 나가면 화제가 되는 시간이죠. 뉴스가 쏟아지는 코너. 우리 정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 월간 정두원. 오늘도 정두원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두원입니다. 우선 해피 추석입니다. 네, 메리 추석. 네. 추석에는 보통 어떻게 보내세요? 정치인들은 이제 추석 전까지, 그러니까 연휴 전까지 시장을 중심으로 이제 지역 관리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명절 연휴 때는 이제 다들 뭐 고향 가거나 가족끼리 모이니까 자기도 쉽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언론에서 꼭 명절 끝나면 추석 밥상머리 민심이 어땠습니까? 그러는데 알 수가 있나요? 쉬었는데. 그러니까 스테레오타입이에요. 그럼 대답은 뭐 뻔하죠.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추석 끝나자마자 그거 할 건데. 생각해서 들어야겠네요. 그렇고. 아니, 정두원 전 의원은 이제 개인적으로 뭐 식구들하고 여행 안 가세요, 이번에? 열흘이나 되는데? 저는 여행은 안 가고 그동안 밀린 책 읽고 책 운동하고 운동도 좀 하시고 여유 있게 보낼 생각. 네, 명절이면 말이죠. 아까 지금 밥상머리 민심 얘기하셨는데 좋든 싫든 밥상머리에서 정치 얘기가 나오긴 나와요. 그게 싸움으로 끝나든 어떻게 되든 간에 나오죠. 이번 명절에도 이번 추석에는 어떤 정치인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를 되게 미워하면서 또 정치에 관심이 많아요. 많아요. 역시 이제 이명박 노무현 아니겠어요? MB 노 전 대통령. 현역 중에는?
현역은 아무래도 대통령 얘기가 많이 나오겠죠. 문재인 대통령 얘기 나올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정진석 의원 발언이 상당히 많은 집안의 밥상 위에 올라갈 것 같은데요. 물론 그렇죠.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어떻게 정치보복이냐. 부부싸움하고 권양숙 여사가 가출한 뒤에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 끊은 거다. 이거 참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발언은. 아니 뭐 이제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은 이제 어쨌든 뭔 일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큰 불상사가 생겼겠죠. 본인한테 이제 하자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 그런 일이 생기겠어요. 근데 이제 정치 보복이란 면은 또 맞죠. MB가 정치 보복을 하느라고 그런 일이 또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정진석 의원 말도 맞고 또 정치 보복도 사실입니다. 아니 근데 정진석 의원 말이 맞다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부부싸움 끝에 몸을 던졌다라는 게 이게 어떻게 그 표현은 굉장히 누가 합니까, 좀 불리한 표현을 했어요. 그 법적으로는 굉장히 좀 위기에 몰릴 겁니다. 그 이게 의도적으로 계산적으로 지금의 이 전국을 타개하기 위한 물타기인지 아니면 계산 없이 그냥 정진석 의원이 의사표현 욱하고 던진 건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음주 페이스북으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잠깐만요. 음주? 그러니까 이제 욱하고 저도 과거에 음주 트윗을 하다가 좀 사고를 친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 술 한잔하고 들어서 욱한 심정에서 이제 그렇게 조금 심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문제를 따지지 않고 그렇게 좀 한 것 같아요. 평소 생각을 그냥 욱해가지고 술김에.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일방적으로 밀리던 이제 그 보수 세력에 대해서 반격의 발판을 만든 계기를 만들어준 거죠. 이렇게 하고 나서 자유한국당에서 그럼 우리만 이렇게 수사할 게 아니라 노 전 대통령 때 그 문제도 다시 재수사하자, 특검하자. 그래서 국민들한테 하여간 어떤 양비론적인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살신성인을 한 셈이 됐어요. 살신성인이라 그러면 본인은 그러면은 지금 상당히 불리해졌죠. 위기죠. 법적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실형 나올 수 있을 거라는 박범계 판사 출신 의원의 멘트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혹시 통화해 보셨어요? 이거 음주 트윗이냐고 좀 물어보셨어요? 아니요,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러진 않으셨는데 음주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제가 그런 적이 많기 때문에. 음주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계산해서 한 얘기 같진 않은데 결과적으로는 이 보수가 뭉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면은 계산적이었든 아니든 간에 결과만 두고 볼 때는 어떤 성공한 마케팅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성공한 거죠. 보수로 볼 때는. 근데 이게 그 당시에 비자금 수수 관련한 특검을 하자, 재조사하자라고 하는 자유한국당 주장이 이게 성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주장만 하는 건가요? 될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도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알면서도 왜? 그 이제 이슈를 만들어내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반격의 계기를 발판을 만든 건데. 이제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임기 말에 이제 거의 인기가 바닥이었잖아요. 그리고 스스로들 패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희정 지사가.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그냥 지리멸렬해진 겁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부활한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신화처럼 되어버렸는데 국민들로 하여금 잊혀져 있다가 다시 맞아. 왜 돌아가셨지? 그때 수사를 했었지. 뭔 수사를 했었지? 무슨 600만 불인가 받았다 그랬었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만든 거로 준 겁니다. 거예요. 실마리를 던져버린 거예요. 추석 때 그 얘기 하십시오라고. 성공한 거죠. 재수사 특검 안 될 걸 알면서도 일단 던지는 물타기에 성공한 거다. 자유한국당으로서.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하여튼 결국 이게 이제 뭐 정치 보복이냐 적폐청산이냐 이런 이야기가 오가다가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건데 그나저나 정두원 전 의원. MB 정권 때 국정원 그 심리전단 문건에서 이름이 출토되셨습니다. 뭐 당연히 나왔죠. 아니 사실은. 제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이미 과거부터 내가 블랙리스트 탑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다니셨는데 그때는 안 믿는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저는 리스트에만 올랐던 게 아니라 실제로 사찰을 당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제가 그 심리전단 문건이 기왕 나왔으니까 뭐라고 써 있는지 그대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 이름이 있어요. 이 문건에 여러 사람 이름이 있는데 세모 표시하고 정두원 땡땡. 검찰의 엉터리 수사로 전직 대통령 자살 운운한 데 대해서 여당의 검찰 등 공권력 흠집내기 저희 공박 가로 열고 트위터.
말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한참 읽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게 정치보복 하지 말라는 뜻으로 얘기를 한 건데 그렇게 이제 애매하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엉터리 수사했다고 그때 막 최고중진회의에서 얘기하고 그러셨잖아요. 정두원 의원이. 그걸 가지고서 이제 국정원에서 이 사람 공권력 흠집내게 하려고 이런 소리 한다라고 트위터에서 댓글 공작하자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비판을 하는 거를 그런 식으로 못 받아들이는 소인배 정치들을 하는 거죠. 소인배 정치. 예. 사찰은 뭐 당하셨어요 그때? 저는 이제 개인 음식점 술집 다 뒤지고 또 미행하고 이제 그러다가 안 되니까 저에 대한 여러 가지를 이제 음해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소위 찌라시 시장에 국정원이 개입합니다. 그게 이제 안 나오는데 그것도 나올 겁니다. 찌라시 시장이요? 예, 그러니까 증권 시장을 나를 중심으로 이제 시중에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요. 찌라시라고 이제 허위 사실이 대부분인데 그걸 퍼뜨리잖아요. 그 카톡 같은 거 요즘은 이제 카톡이 있으니까 거기로 막 날아와요. 받은 글 정보 보고 그런 거를 이제 엉터리로 만들어내는데 국정원이 이제 여러 기관들하고 모여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여러 이제 증권회사 출신, 정부, 경찰 출신 이렇게 팀이 있어요. 팀이 있어요. 네, 그 팀이 모여서 이제 요번에 정두원 좀 씹자. 그래가지고 이제 막 없는 말 만들어서 막 하기도 하고 또 그거를 이제 나에 대한 기본 자료를 월간지나 주간지 기자들한테 주면서 취재하고 기사 좀 써라.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런 게 다 저한테 이제 속속 이제 밝혀진 거죠. 정보 보고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그러니까 거기는 진짜인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연예인도 막 있고 얘기도. 그럼 이제 흙깃해서 보거든요. 솔깃해서 보거든요. 사람들은 자기 얘기가 나오면 막 흥분하고 막 화를 내지만 남의 얘기가 나오면 다 재밌다고 보거든요. 그럴듯하게 다 믿거든요. 그럴듯하다고 보고. 거기에 정두원 어느 술집에서 뭐 그런 까지도 있었어요? 아니 누구한테 돈 먹었다 무슨 별의별 얘기 다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다. 그런 거 딱 보셨을 때는 기가 막히셨겠네요. 이거 찌라시니까 어떻게 이걸 찾아가서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아유 정말 좀 망연자실 정말 그럴 때는 머리가 텅 비는 것 같아요. 정두원 전 의원이 저는 월간 정두원에 나와서 항상 여유 있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약간 얼굴이 상기되셨어요. 약간 좀 지금 부르르 떠는 듯한 제가 그런 느낌까지 받는데 그 당시 생각하면 혈압 오르는 느낌. 아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남경필, 정태근, 박덕흠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했죠. 이 문건 좀 더 보겠습니다.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안상수 당시 의원이죠. 보온병 등으로 꺼져가는 본인의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서 돌출 발언한 것 같은데 여당 내 본인 위치를 생각해서 신중 발언해야지. 한마디로 중용해서는 안 될 인물. 가로 열고 트위터. 그러니까 트위터에다 이렇게 쓰라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중용해서는 안 될 인물이라고. 원희룡. 회색 분자이자 카멜레온. 애국 인사들에게 언제든 뒤에서 칼을 꽂을 수 있는 사람 같다. 요렇게 말을 만들어서 트위터에 써라 지시했습니다. 정동영. 자기는 자녀 유학 보내놓고 무상교육 주장 등등 운운하면서 표리부동 행태를 비난하는 요런 식으로 초점을 맞춰서 트위터에다가 공작해라. 유시민. 장녀 용인외고 졸업 등 이중성 비판. 용인외고 졸업한 게 근데 이게 왜 이중성이에요? 이제 또 특목고를 비판했나 특목고 보죠. 비판하면서 왜 자기 자녀는 특목고 보내. 요거를 집중적으로 타겟팅해라. 장하준. 와 이거는 그대로 써도 제가 읽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제 국정원 문건입니다. 삭구라. 대한민국 말아먹고 싶어서 이건 도저히 못 읽겠네요. 뭐뭐뭐한 경제학자. 이런 식으로 트위터에다가 공작을 해라. 이런 공작을 해라. 이런 게 지금 이것뿐이 아니에요. 이상돈 교수, 조국 교수, 광노현 교육감, 노무현 전 대통령, 송영길 시장, 박지원 의원 줄줄이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댓글 공작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 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이 정두원 의원 이름도 들어가 있던 거고요. 근데 국정원이 원래 공작하는 데거든요. 정보기관이 공작하는 데입니다. 우리가 이제 드라마 보면 미국 CIA 이런 데서 공작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유치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좀 괜찮은 나라에서 이런 식의 유치한 댓글 공작을 하는 정보기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국내 정치에다가 이렇게 공작하는 게 아니고 대북 활동을 하라는 건데 지금 국내 정치인들, 문화인들 대상으로 그것도 이렇게 유치하게 막 억구까지 알려주면서 이게 참 창피한 일입니다. 창피한 일. 결국 이거를 이제 MB까지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게 좀 초점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구체적인 거는 알았겠어요. 근데 어쨌든 MB도 알고 있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 이런 일이 그렇게 벌어질 수가 없죠. 근데 아까 김두 그 당시에 홍보수석 나왔습니다만 그냥 아랫사람들이 이렇게 써서 뭐 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이게 VIP까지 올라갔겠느냐. 이분은 확인할 수는 없다라고 표현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세훈 전 원장 같은 분을 국정원장 시키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일을 벌릴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준 거죠. 왜요? 왜냐하면 계속 이제 밀렸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밀렸거든요. 예. 노 대통령 서거 이후에. 그리고 이제 자기 촛불시 굉장히 정말 좀 굳은 일을 많이 겪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게 반격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좀 단순무식한 원세훈 원장 같은 분을 국정원장을 시키는 자체가. 조심하세요. 이거 들으십니다. 원세훈 국정원장 부인이 들으세요. 이 프로그램. 아니 저희한테 전화 걸려와요. 아니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단순무식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신다 느낌이 그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아마 사실은 독대했잖아요. 이 당시에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국정원장이 독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없는 일도 뭐 했다고 자랑할 판인데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보는 게 상식이죠. 근데 지난번에 그러셨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굉장히 약은 사람이다. 증거를 잘 남기지 않는 사람,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검찰에서 조사를 한들 뭔가 결정적인 게 나오기 힘들 거다. 그건 사실이죠.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원세훈 전 원장이 보고를 했고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진술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관건이기도 하지만 또 진술을 한들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 난 그런 적 없다라고 하면은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쉽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약 소환 조사 받아라 한다면 포토라인에는 쓸까요? 지금 최종 목표가 그거이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꼭 어떻게든지 밀어붙여서 몰고 가겠죠.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올 수가 없죠.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갈 거다. 예, 아니, 있잖아요. 자기가 뭔가 떳떳하지 않다고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안 나오면 결국 서긴 설 것 같다라는 정두원 전 의원의 예언. 그래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오늘 뭐 MB 이야기를 참 오늘 일부부터 많이 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1150님은 굳이 밝히려 들지 않아도 블랙리스트의 피해자 산증인이 지금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조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 또 적폐청산에 성역은 없습니다. 정승한님. 적폐청산을 하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까지 가는 거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타겟으로 한다는 건 좀 억지 같다. 반면에 6948님은 이건 좀 한풀이 정치보복 같다. 이분은 또 그런 생각 드신대요. 정치보복이 아니라면 전 정부도 해야 맞다라고 이분은 보신답니다. 이런 의견도 들어오네요. 근데요. 정부 수립 이후에 우리나라 정부 중에서 정치보복 안 한 정부가 없어요. 모든 정부가 다 그랬어요. 지금 시간상 제가 구체적인 얘기 안 하지만 얘기를 쭉 하면 사람들이 다 납득할 겁니다. 아까 김두 수석은 뭐라 그랬죠? 아까 정치보복. 그분도 똑같은 얘기 하셨고요. MB 정치보복 했죠. 박근혜도 정치보복 했습니다. MB를 잡으려고 사자방 수사했고요. 노무현 때도 대선 자금 수사해가지고 이회창 측근들 다 잡아놓았어요. 김대중 때는 언론사 사장들 세무조사했고 다 잡아놓고 그때도 정치자금 조사 많이 했죠. 김영삼 때 역사 발행 수행한다면서 전 대통령 2명 다 잡아놨잖아요. 노태우 대통령 때는 또 어떻게 했어요? 전두환 대통령 백담서 보냈잖아요. 전두환 대통령 때는 김대중 사형 선고 내리고 또 사회정화위원회 만들어서 난리 피우고 그래요. 언제나 그랬어요. 늘 있었던 일입니다. 중요한 건 이게 정치보복 없는 걸 트집 잡아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있는 것 명백한 범죄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 차원이 그게 다른 거잖아요. 늘 그렇다고 하면서 이거는 정치보복이다 아니다 하면서도 일을 벌렸어요. 저는 데자뷰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보세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실제를 가지고 한 것이든 진짜로 뭔가를 타겟팅해서 하는 것이든 청산이란 작업. 그러니까 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겠지만 비슷한 일이 정권이 바뀌면 항상 일어나긴 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 요약하면 3가지인데 첫째. 뭡니까? 이제 이번 정권 예를 들어봅시다. 이제 안보, 경제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시선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한 게 필요한 겁니다. 관심을. 두 번째로는 좌파 지지자들한테 한풀이를 시켜주는 거예요. 카타르시스를.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완전히 이제 야당을 말살시켜가지고 뭐 각종 지방선거 뭐 이런 때 이제 압승을 거두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아, 그런 것도 깔려 있을 것이다. 그걸 모든 정부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아, 그러니까 보수가 잡으면 이제 또 진보를 어떤 보수에게 카타르시스 주기 위해서. 근데 이제 정확히 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없는 걸 만들어서 하면 이거는 치졸한 정치 보복이 되는 거고 나와 있는 범죄 사실을 갖고 수사하는 건 이건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입니다. 그렇죠. 할 건 해야 되죠. 사찰 명단에 정두원 의원 있으면 이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웃긴다는 그게 좀 거죠. 그렇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의 의견에 맡기기로 하고 지금 시간이 1분 남았는데 하나만 더 여쭐게요. 정두원 전 의원. 조금 전에 바른정당 얘기했거든요. 의원총회 지금 2분 전에 시작했습니다. 바른정당. 어떻게 될까요? 아니 이미 깨졌어요. 그 결과 볼 필요도 없어요. 이미 깨졌어요? 예, 그럼요. 같이 못 가요 거기? 네, 바른정당 깨져서 일부 이제 저쪽으로 가고 유승민 일파가 남아있겠죠. 아까 김영우 의원은 개별적으로 탈당해서 자유한국당 가진 않을 거다라고 하셨는데. 결국 뭐 개별적으로 가는 거나 뭐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집단으로 가나. 어쨌든 당대당 통합은 아니죠. 아니라고 보세요. 예. 아까 하겠다고 그랬는데 안 될 거라고 보세요. 당대당 통합은 안 됩니다. 안 됩니까? 그리고 재밌는 거는 지난 대선 때 통합하자고 유승민이 얘기했고 지금 가자는 사람들은 자강하자 그랬어요. 예. 그러다가 또 이제 거꾸로 뒤집어져가지고 유승민이 자강하자라고 지금 자강하자는 또 가자고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희한하네요. 신뢰를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 무슨 개혁이야.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그 분석을 또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예, 그 의원총회 결과는 잠시 후에 나오면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 정두원 전 의원, 시간이 오늘은 이 얘기하다 다 끝나버렸네요. 추석 잘 보내시고요. 힐링 많이 하시고. 네. 김현정 씨도. 저도요. 한 분이 질문 주셨는데 정두원 전 의원은 이 사찰 문건 대해서 고소 안 하십니까? 저는 다 용서했어요. 그리고 뭘 용서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뭐 용서하는 것이 더 폼나고 멋있는 거 아니에요? 폼나고 멋있으시고 싶으셔가지고. 물론 이제 잘못은 가려내긴 해야지만 저는 이미 다 덮고 용서했어요. 용서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간 정두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엄지인입니다. 속담 얕은 데도 깊게 건너라. 작은 일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뜻인데요. 산업 현장에서 꼭 명심해야 할 말이 아닐까요? 화학공장의 화재 폭발 사고는 지역 주민에게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예방이 중요한데요. 첫째, 정부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둘째, 사업주는 전문교육, 사전점검과 대응훈련을 철저히. 셋째, 근로자는 안전수칙을 꼼꼼히 준수하는 이것이 바로 정부와 사업주 그리고 근로자의 안전 3박자가 아닐까요? 조심조심 코리아.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음향 뉴스 현장. 이렇게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기 시작하면 가을 바다로 여행 떠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죠. 근데 도심 한가운데서 바다를 만나기도 합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요. 지난 주말에 도심 속 바다축제라는 게 열렸습니다. 맨손으로 막 화로도 잡고 시민들이 직접 경매에도 참여하고 그랬다는데요. 그 축제의 현장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축제는 잘 즐기고 계시나요? 자, 노래 경매 시간 나오세요. 3, 2, 1. 지금 경매에 참여하고 있죠. 처음 해보는 거라 재미있고. 맨날 TV에서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숫자인지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10,000원, 4,000원 이렇게 의미 알아서 좀 너무 재밌어요. 또 좋은 거 싸게 사니까 좋네요. 저희 필요한 거 샀어요. 멸치, 굵은 멸치 샀어요. 오늘도 도전 중이에요. 좀 손가락 하는 게 어려워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다음 계시겠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도심 속 바다축제 만세! 가장 어떤 납작한 거랑 그리고 어떤 얇은 애 2마리 있어요. 장어 3마리. 잘 맨손 파워. 어렵지 않았어요? 네, 쉬웠습니다. 막 안타깝고 속이 타가지고. 당첨나요? 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재밌어요, 보니까. 너무 재밌어. 애들이 너무 귀여워서 좋잖아요. 어린 애들이 어른보다 더. 네, 고맙습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나 신나는 노래였어요. 땡큐. 알겠습니다. 네, 작년엔 축제를 못했죠. 예, 신시장과 구시장 간 그 갈등 때문에 못했는데요. 올해는 대화로 잘 얘기를 해서 잘 풀리고 있고요. 이제 조만간 풀릴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석 대목인데 코앞인데 이참에 수산시장을 많이 찾아주면서 시민경제도 힘써주시면 도심속 바다축제 아주 좋아요. 아주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이 와보러 많이 와서 많이 드세요. 건강에 좋습니다. 맨손 파워. 듣기만 해도 재밌네요. 노량진 수산시장의 가을은요, 그 축제 때 전어구이 앞에 줄선 시민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시장 현대화 놓고 갈등이 깊었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화합의 장이 열렸다니 더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쭉 즐거움이 이어지길 바라면서 도심에 펼쳐진 바다축제의 현장, 음향뉴스 현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청취자 9797님, 정두원 전 의원은 용서했을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절대 용서가 안 된다. 예, 아까 저는 용서했어요. 이러고 그래야 멋있어 보이잖아요. 하고 나가셨는데, 그거 안 멋있습니다. 억울한 거 있으면 밝혀야죠. 라는 문자도 꽤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정두원 전 의원한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멋있는 거 아니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이 얘기를 오늘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이 하게 돼서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의견을 참 많이 보내주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많은 의견은 사실상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국정원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이 댓글 작업, 이 심리전, 여론전, 이것은 이번 기회에 밝히고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걸 보복이라는 이름으로 덮고 가는 것, 보복은 해서 안 된다 이러면서 덮고 가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온다는 건 말씀을 드리고 가야겠네요. 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메리 추석입니다. 메리 추석입니까? 해피 추석. 해피 추석입니다.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김현정 앵커 덕에 좀 쉴까 싶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는 빼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빠지십니다. 네. 잘 쉬고 돌아오시고, 오늘 네. 이제 권영철 선임 기자 추석 전에 마지막 방송인데, 뭐 가지고 오셨어요, 와이뉴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어제가 만 1년이 되는 날이었죠. 예. 그동안 사회 분위기가 맑아졌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대세입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3, 5, 10 규정을 바꾸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고요. 예. 정부에서도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는 문제를 고심하고 있고, 농림부나 해수부에서는 3, 50 규정을 55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긴 합니다. 해수부 장관이? 해수부 장관, 농림부 장관까지 55로 바꾸겠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3, 50은 어느새 불가역적인 규정이 됐다. 당분간은 손댈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얘기는 네. 아무리 농림부 장관, 해수부 장관이 나서고 국회에서 발의되고 해도 3, 50 못 건드릴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체적으로? 네. 그래서 김영란법 외 3, 50 규정은 바꿀 수 없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3, 50 규정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바꿔선 안 된다는 겁니까? 말 그대로 두 가지 답니다. 3, 50 규정은 바꿀 수도 없고 바꿔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공식 명칭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맞아요. 하도 길어서 김영란법으로 우리가 부르는데 그렇죠. 이게 가장 핵심이 원래 아니었는데 핵심이 된 게 바로 3, 50 규정입니다. 네. 식사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 3만 원은 왜 3만 원인지 아세요? 3만 원, 식사 3만 원이요? 원래는 5를 거의 권익위에서 만들었거든요. 예. 근데 당시에 그 시급이, 알바 시급이, 예. 최저임금 시급이 6,030원이었어요. 예. 5시간 일한 비용이 3만 원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한 거군요. 예. 3만 원이. 그리고 경조사비 10만 원은 처음에는 5였는데 왜 10이 됐느냐? 왜 10이 됐어요? 화해 농가 때문이었습니다. 조화 보내는 거. 조화 5만 원, 부의금 5만 원, 네. 축하한 5만 원, 축의금 5만 원. 요걸 해서 10만 원을 준 것인데 이게 오히려 경조사비는 10만 원이 한선 정해진 꼴이 돼버린 거죠, 지금은. 그럼 이제 공무원한테 이 경조사비 보낼 때는 규정이 10인데 10은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오히려 하게 되는 거군요. 공직자 윤리
규정에는 5만 원이 상한선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이렇게 바뀌어서 오히려 그렇게 된 모양새가 됐죠. 그래서 사실은 김영란 전 대법관이나 권익위 전현직 고위 관계자 그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은 350 규정을 바꾸는 순간 청탁금지법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인터넷이나 SNS에서도 대부분 한 글자도 고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요. 350 규정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그 전문가들 얘기 어떤 것들이 좀 구체적인 근거로 나옵니까? 이게 이제 김영란 전 대법관이 사실 이 법의 상징이잖아요. 예. 그래서 김 전 대법관 얘기를 이제 좀 해야 되는데 이 얘기는 김 전 대법관 사실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자기가 현직 권익위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해요. 저 인터뷰 했잖아요. 며칠 전에. 네. 그렇지만 350 규정을 바꾸거나 농축수산물을 예외로 하는 법 개정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김 전 대법관은 350 규정을 풀고 법을 고칠 거면 차라리 법을 폐지하는 게 낫다. 법을 시행한 지 겨우 1년이 지났을 뿐이어서 아직 제자리를 잡지도 못했는데 여기서 풀어버리면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셈이 된다. 안 하니만 못하다. 또 농축수산물을 풀 거면은 레스토랑을 왜 못 풀 것이며 공산품은 왜 손 못 대겠느냐. 다 이유가 있을 텐데. 좀 복잡하지만 청탁금지법의 근간을 흔들지 말고 몇 년 있다가 법이 정착된 뒤에 깔끔하게 손보는 게 바람직할 거다. 그런 입장을 내놨군요. 국가권익위, 국민권익위 여기 입장이 중요할 텐데 여기서 어떤 입장 내놨어요? 권익위는. 권익위는 아직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영향 분석을 해서 국민 여론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 이게 공식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개선 방안에는 350 규정을 상향하는 방안도 들어는 있다고 합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11월 말에 분석 결과가 나오면은 그전에도 여론 수렴을 해서 국민들 상당수가 원하고 정말 문제가 있다면은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1, 2, 3, 4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그중에 고치는 안도 분명히 있다. 그렇죠? 그렇지만 권익위 전현직 고위 관계자들은 법을 개정하거나 350으로 상징되는 세부 규정을 바꾸는 데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청탁금지법학회 신봉기 회장은 350은 상징적인 기준이다. 그걸 바꿀 거면은 차라리 법을 폐지하는 게 낫다. 자, 오늘의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350 규정은 바꿀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왜인가 정리해보죠. 첫 번째는 350 규정을 바꿔도 경기가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다. 보장이 없다. 근데 지금 청취자 8103님이 저 화해업자인데요. 화환 안 팔려서 다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풀어주면은 이분들은 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김현정 앵커가 그러면은 350 규정을 10-15로 바꾸고 5-15로 바꾸면은 꽃도 많이 사고 한우나 굴비 세트가 날개 돋친 듯이 팔릴까요? 글쎄요. 그럼 뭐 제가 바로 대답은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 고급 음식집에 손님들이 꽉꽉 차게 될까요? 안 될 겁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규정을 고친다고 경기가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다. 보장이 없다. 그래서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분석하고 국민 여론을 들어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확실하게 경기 살아난다는 보장만 있으면 바꾸겠는데 길지 아닐지 모르겠다. 이 말이군요. 이른바 개도 잃고 구력도 잃고 다 잃게 된다는 다 잃게 될까 봐. 두 번째는요. 정말 난산 끝에 옥동자를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돌이 되자마자 여기저기를 뜯어 고친다면 급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이가 돌이 됐는데 성형수술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얘 잘못되면 어떡하냐. 김영란법 시행으로 가장 반기는 것이 교육계입니다. 교육계요. 서울시 교육청의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 응답자의 83%, 교직원 응답자의 85%가 촌지 등 금품수수 관행이 사라졌다고 답합니다. 학부모 95%, 교직원 92%가 교육 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선생님들도 좋아하고 학부모들도 좋아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 규정을 바꾸면은 김영란 전 대법관의 말대로 차라리 법을 없애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는 문재인 정부의 화두가 뭡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폐청산 하루 종일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350 규정을 완화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적폐를 허용하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발할 때 80%를 오르내리던 국정 지지도가 지금은 60%의 중후반대에 머무르고 있잖아요. 김영란법을 폐기하는 길로 가면은 50%대도 위협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후퇴, 적폐청산이 후퇴하는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못할 거다. 한국사회이론연구소 강철구 대표는 이론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국정 지지도가 급락할 수도 있을 거다. 근데 지금 아까 해수부 장관하고 농림부 장관이 바꾸자고 한다고 한다면서요. 거기는 문재인 정부잖아요.
농민들이나 농어민의 여론을 안 들을 수는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법을 만들 때도 당신은 해당 부처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반대했죠. 그때도. 예, 그랬지만은 결국은 국민 전체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예. 할 수밖에 없다는 걸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이게 그 서울 변호사회 사무총장인 김현성 변호사는 예. 법을 손대는 순간 입법 취지가 무너지게 된다. 그런 걸 뚫고 나가야 청년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고 예. 이거 봐주고 저거 봐주기 시작하면 누더기가 되는 건 순식간이다. 이제 특정 부의 장관은 그렇다 치더라도 네. 이낙연 국무총리도 네. 검토할 시점이 됐다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총리 공식 발언이 이겁니다. 국무회의에서 얘기했는데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공직 투명화 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예.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완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한다는 것이지 예. 이걸 바꾸겠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권영철 선임 기자 마지막 한마디. 근데 이게 사실 350 규정을 손대고 법을 바꾸게 되면은 다 뜯어고치게 됩니다. 결국은 헌법 개정 한다 그러지만 잘 안 되잖아요.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예, 예. 국민 여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정말 이거는 신중하고 또 정말 논쟁을 많이 해야 될 사안입니다. 충분히 토론해야 하고 네. 피해보는 이분들, 화훼업자분들, 농축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대안도 철저히 마련해야겠다. 이런 결론이네요. 권영철 선임 기자, 해피 추석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긴 휴식 앞두고 설레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럴 때 일을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상대적으로 더 힘든 연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실 기억하면서 주변 한번 챙겨보시죠. 김현정의 뉴스쇼는요. 다음 주 월요일 특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적폐청산이란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합니다. 때가 되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요.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당시에 작성된 5가지 문건을 폭로하면서 모든 화살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이런 말까지 하자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도 첫 입장을 발표한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은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설 수밖에 없을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 할 때 그 때는 언젠지 또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건지 잠시 후 첫 순서로 당시 청와대 인사 만나보죠. 그나저나 평화로운 황금 연휴를 눈앞에 두고 지금 마음 설레는 분들 많으실 텐데 참 정치권 분위기는 살벌하기만 하네요.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첫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네, 북한의 물밑 접촉입니다. 물밑 접촉이라면 무슨 비공식 대화 같은 겁니까? 네, 핵실험 또 미사일 발사로 위기감을 고조시킨 북한이죠. 예. 이에 따른 국제적 압박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물밑 접촉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이 오늘 러시아 한반도 문제 특임 대사와 비공개 회동을 갖습니다. 육자회담 러시아 측 차석 대표이기도 한 올레그 부르미스트로프 특임대사와 만나는 것인데요. 예. 지난 7월에 북한을 방문해서 북핵 문제 단계적 해법을 제안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외신에 따르면 북한이 다음 달 중순에 노르웨이에서 미국 전직 당국자하고 비공식 접촉을 가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알려지고 있네요. 그래요. 어제 중국 내 북한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제 네. 합작 기업들. 다 문 닫아라 폐쇄 통보를 내리면서 압박의 고삐를 죄지 않았습니까? 그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른 것이죠. 그렇죠. 120일 내에 북한과 손잡은 기업들을 폐쇄하겠다 이런 통보인데 예. 고립 상황이 심화되는 가운데 북한 입장에서는 대화의 상대를 찾으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렇죠. 알려지지 않은 물밑 접촉 시도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중국 방문길에 오르잖아요. 네. 중국에 도착하기 전에가 중국이 뭔가 지금 제스처를 보이는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예. 남북 간의 대화 물꼬도 좀 어서 터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전해보면서 다음 포인트 갑니다.
자강이냐 통합이냐. 자강이냐 통합이냐 하면 바른정당 얘기군요. 오늘 의원총회를 합니다. 오늘입니다. 쟁점이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여부죠. 예. 통합을 서둘러야 한다는 통합파, 이를 반대하는 자강파가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제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 3선 의원들이 보수 우파 통합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만나서 그냥 뒤에서 뭐 저 테이블에서 얘기하던 그 정도 수준이라면, 밥 먹으면서 얘기하던 수준이라면 이젠 아예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공식적인 논의를 하겠다는 그렇죠. 거죠. 한국당은 은근히 기대하는 입장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바른정당 자강파 측은 반발을 하고 있는데 유승민 의원은 통합추진위 결성이 의원 개인의 일탈 행동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11월 13일 전당대회를 하기로 해놓고 무슨 소리냐는 것이죠. 오늘 의총에서 자강파 또 통합파 간 대결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 뉴스쇼 끝나면 바로 의원총회 열릴 건데요. 네. 그 의원총회장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김영우 최고위원, 잠시 후에 연결을 좀 해보죠. 마지막 포인트 갑니다. 박근혜 오촌 살인 사건의 재수사입니다. 결국은 재수사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2011년 북한산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예. 박 전 대통령이 오촌 조카 박용철 씨가 흉기에 찔려 숨지고요. 박 씨의 사촌 박용수 씨가 목을 매 숨진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박용수 씨가 용철 씨를 살해하고 2011년 9월 11일 작성. 예. 김두호 홍보수석과 홍보기획비서관이 작성한 것이다라고 이재정 의원은 주장을 하시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어제 그 홍보기획 비서관하고 잠시 통화를 했는데요. 그 본인도 기억을 하지 못하고 저한테도 기억이 없습니다. 우선 기억이 없으신 겁니까? 아니면 안 하셨다는 겁니까? 아니, 저는 그게 기억이 없다고밖에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는데 우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 개인적인 사정인데 제가 참 이렇게 물으니까 참 쑥스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한 부분인데요. 어떤 건가요? 제가 청와대에서 물러난 게 2011년 9월 15일입니다. 예. 이게 그에 당시에 특정 사건이 있어서 거기에 검찰 수사를 받는다. 수사받고 계셨죠. 이렇게 돼서 제가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식적으로 물러난 게 15일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그 전에 벌써 제게 무슨 정신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언론사에 이렇게 인사에 개입을 하고 이랬다는 이야기인지 그럴 정신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단 한 차례도 언론사의 인사와 관련해서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주문을 한 일이 없습니다. 없다. 이거는 제 언론관에도 맞지도 않고요. 제가 제 이름과 명예를 걸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언론사에 25년 근무하면서 권력이 언론에 개입하는 걸 제일 반발했던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정 의원의 주장과는 배치되지만 이제 본인은 그런 의사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시고요.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는 것으로 하죠. 김두호 수석님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 김두호 전 홍보수석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겠는데. 그러게요. 이게 섭외하기 어려운 분들이 자꾸 앞에 나오셔서 이제 얘기가 길어져서. 생리대 얘기, 중요한 얘기 사실은 갖고 나오셨잖아요. 여성들의 요즘 최대 걱정거리 중에 하나죠. 이 국내 시판 중인 생리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어제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답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수그러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데요. 생리대 회사는 당장 제품을 다시 생산하겠다 얘기하고 있고 여성환경연대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생리대 안전하다는 식약처, 믿지 못하겠다는 여성단체.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 뉴스의 행간. 일단 좀 배경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될까요? 네. 이 해외 직구를 포함해서 시판 중인 666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논란이 됐던 벤젠이나 스티렌, 톨레인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10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방출되는 이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양을 측정을 한 뒤에 이게 100%
입으로 인체에 들어간다고 가정해서 얼마나 흡수하는지 계산을 했고요. 미국 환경보호청의 독성 창고치와 비교를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생리대 릴리안을 비롯해서 모든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확인이 됐다. 이게 식약처의 설명입니다. 인체에 어떤 것도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생리대는 없었다. 네. 이 결론입니다. 그렇게 하자 여성단체, 식약처 여성단체들에서는 이 발표 못 믿겠다. 네. 바로 반발하고 나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뉴스에는 어떤 행간이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살충제 달걀 사태가 떠오른다입니다. 생리대하고 살충제 달걀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어제 식약처가 생리대가 안전하다면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생리대를 하루 7.5개, 한 달에 7개씩 평생 사용해도 안전하다. 하루 7.5개, 한 달에 7일씩. 네, 7일씩 평생 사용해도 안전하다. 안전하다. 이건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으세요? 살충제 달걀 사태 때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건의 군 사이버 사령부 산하 심리전단 댓글 공장 문건 중에는 보고 대상이 대통령, 그러니까 VIP임을 의미하는 V 표시가 된 문건이 나왔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옥도경 전 군 사이버 사령관하고 이태아 503 심리전단장 간의 통화 내용 뭐 이런 것도 보면은 기무사령부 댓글 작업 관계자가 청와대 대책회의 참석했다. 뭐 이런 것도 보이고 2010년부터 2년 동안 사이버사의 댓글 작업 현황을 김 전 장관과 청와대에 매일 보고했다는 김기현 전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의 직접 폭로도 있었고요. 지금 뭐 소개한 것만 이겁니다만 이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문건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서 말입니다. 보고가 됐다. 대통령 VIP에게. 이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참 저희로서는 참 답답한 일인데요. 이게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할 길이 실제로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한테 막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바로 그거죠. 확인할 길이 없다 보니까 지금 검찰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모셔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관련자들 속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불가피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예, 그렇게 몰고 있는 거겠죠. 몰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확인할 길이 없다는 말씀은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통화도 안 해보셨어요? 이 부분 좀 안 여쭤보셨어요? 대통령한테 제가 이렇게 그거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대통령께서 언젠가 말씀하실 기회가 있겠죠. 다만 이제 어떤 그런 문건이 만들어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국정원에서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지고 이러한 게 됐느냐. 왜냐하면 국정원에서 만든 문화계 인사들 중에는 상당수가 청와대 행사에 들어오거나 대통령 표창을 받았거나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대통령의 해외여행에 같이 해외 순방에 동참을 했거나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국정원의 문건은 그런 문건이 만들어졌다면은 청와대와 공유가 됐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블랙리스트로 찍힌 사람들 중에 청와대의 해외 순방이라든지 이런 것에 함께 그러니까 교집합이 있단 말씀이세요? 우호적인 어떤 인사로? 우호적이라고 말할 것보다도 그분들 중에는 대부분이 이제 비판적인 인사겠죠. 그러나 비판적인 인사라고 다 배제를 합니까 서로? 그러나 그걸 다 끌어안고 가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황석영 씨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해외 순방에 같이 동참을 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가수의 경우에는 청와대 행사에 알겠습니다. 오기도 하고 블랙리스트에 있는데 블랙리스트에 그럼 블랙리스트 문건에 있고 VIP에게 보고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청와대 행사에 올 수 있겠냐 지금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또 역으로 본다면은 블랙리스트에 있는 인사를 끌어안기 위해서 행사에 초대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어서 비판적인 어떤 정권도 비판적인 인사 그리고 우호적인 인사 이런 정도의 각계에서 분류는 하죠. 다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느냐에 의해서 지금 문제가 불거지는 거 아닙니까? 그걸 분류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죠. 블랙리스트 명단뿐만 아니라 지금 댓글 작업들이 여럿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정치인에 관해서도 그렇고 이런 것에 관해서도 VIP 보고됐다 이런 표시가 다 돼 있어서 말입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지금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검찰에서 양식을 갖고 저는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 관련자들은 이게 VIP라는 표시, 보고됐다는 표시가 자꾸 나오다 보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나오실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나오실까요? 검찰이 나오라고 하면? 그건 그때 두고 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신께서 생각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예. 두고 봐야 된다. 김두호 수석과 관련된 질문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이재정 의원이 어제 공개하셨어요. KBS 관련 검토사항이란 문건인데 KBS 좌파 간부 15명에 대한 인사 요구가 들어있는 문건. 그러니까 해고해라 혹은 어떻게 해라 조치해라 이런 요구가 들어있는 문건이랍니다. 목숨을 끊은 것으로 봤는데 의혹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영, 박지만 씨 간의 유경재단 운영권 다툼 속에서 열쇠를 준 것으로 알려진 박용철 씨가 재판 출석을 앞두고 숨졌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런 의혹 속에서 유족의 재수사 요구를 받아들인 경찰이 오늘 박용철 씨 차남을 불러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상당히 복잡한 사건이거든요. 이거 그렇습니다. 설명하기도 복잡할 정도 사건인데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저희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블랙리스트 국정원 관련된 많은 사실들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되거나 또는 지시됐다. 이 전 대통령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며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성공하지도 못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성공하지도 못한다. 예, 앞서 전해드렸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직접 올렸습니다. 이게 본인의 입장을 밝힌 건 처음 있는 일이라서 상당히 파장이 큰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홍보수석을 지냈습니다. 이분 역시 그 KBS에서 좌파 간부들 퇴출시키라는 그런 문건을 만들었다라고 의혹이 제기된 상태여서 그 의혹에 대한 입장도 직접 듣겠습니다. 김두호 전 홍보수석 연결을 해보죠. 김 전 수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행적 시도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예.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실까요? 제가 답변 드리기 전에 우선 그 질문부터 한번 바로 잡아야 되겠네요. 어떤 겁니까? 적폐청산이 퇴행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전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벌어지고 있는 사태. 예. 이걸 퇴행적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게 다른 겁니까? 적폐청산이라는 건 좋은 말입니다. 그게 퇴행적이라는 게 아니고요. 하에 있는 폐단을 청소하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적폐청산을 하겠다면서 그 속에 어두운 정략적 의도를 숨기고 있고 또 그 방법도 좀 속보인다 할까 그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의도와 수단이 부적절한데 포장이 그럴듯하다고 무조건 박수 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의도도 부적절하고 방법도 부적절한데 박수 칠 수 없다. 그럼 의도와 방법은 좀 부적절해도 이게 지금 어쩔 수 없이 수사로 흘러갈 수 있는 이 상황은 인정하세요? 글쎄요. 그건 검찰이 판단하겠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럼 이건 좀 치졸한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군요. 정치보복이라고 언론에서는 표현을 하죠, 그죠? 정치보복이라 그럴까, 무슨 한풀이라 그럴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정치사에서 이런 시도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벌써 언론도 그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국민들도 다 눈치를 채우고 있습니다. 예,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이걸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 할 때 문정부가 정치 보복이라고 인정하진 않습니다만 설사 이게 정치 보복이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성공한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한 번도. 그러면 전 정권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의 것들이나 박근혜 정부 당시 것들이나 그것도 정치 보복이었다고 보긴 보세요? 글쎄, 정치 보복이라는 게 어떤 부분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었을 수 있죠. 다만 그런 것들은 그런 의도를 숨기고 있으면은 그건 참 성공하기 어려운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근데 보복을 하기 위해서 없는 사건을 만들면 그거는 보복이지만 지금 이 상황은 지난 국정농단 사태 쭉 보셨잖아요. 그 국면에서 제기된 수많은 의혹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문건들이고 그 문건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흔적들이 보인다면은 검찰은 수사를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정말 의도를 가진 정치 보복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자연스럽다고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연스럽지 않죠.
지난 국정농단 사태에서 나온 문건들, 블랙리스트 이런 것들, 국정원의 활동 이런 것을 조사하다 나온 문건이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의도적이죠. 의도적입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이게 모든 화살의 겨냥점이 어디냐. 이게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죠. 이미 정해놓고 가는 것 같다? 왜냐하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몇 달간 벌어지는 일을 보면 참 묘하다, 희한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적폐청산을 하겠다면서 까발리는 내용은 몽땅 MB 대통령 시절 겁니다. 또 한결같이 그 끝에는 MB 지시였다, MB에 보호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쯤 되면은 적폐청산의 타겟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런 걸 이제 법률적인 용어로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70년입니다. 그런데 참 어떻게 절묘하게 MB 시절에만 적폐가 있었다고 그러는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제가 거꾸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노무현 정권에서는 과연 적폐가 없었나요? DJ 정부 시절은 어땠을까요? 왜 거기까지는 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아니요. 그 시절에 청와대와 국정원에서 벌어졌던 적폐 중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난히 MB 정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이것은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 이거 제가 보기에는 상상력의 빈곤이라고 해야 될지 상상력의 빈곤? 아니면은 나는 언제나 옳다 이런 식의 도덕적 오만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의 것들은 지난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지난 겨울 거치면서 특검까지 꾸려져서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 아마 거기는 지금 드러나지 않는 좀 수면 아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고 이명박 정부 당시는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박근혜 정부를 조사하다 보니 이게 연계돼서 이것저것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호의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시는데 아마 이렇게 지금 이제 여당 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서요. 제가 반론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탄핵 이후에 구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을 지금 겨냥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흔히들 정치권에서 말하는 보수 출신의 대통령이란 말이죠. 그렇죠. 왜 유난히 그렇게만 타겟을 하느냐. 이러니까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첫 번째 목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감정적인 앙금이 있어서 그런 거다. 이런 걸 알겠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보수 세력의 상징적인 구심점이랄까 전직 대통령을 무너뜨리게 원하면은 그 왜 여당 유력 정치인이 대선 직후에 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보수 괴멸 이런 이야기요. 보수 세력의 대통령 두 분 중 한 분은 탄핵되고 수감되고 또 이제는 남은 대통령이 한 분입니다. 이거 흠집만 내면 보수는 끝장난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 두 가지가 크게 배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어떤 국정원 블랙리스트라든지 사찰 문건 같은 게 나오면 수사를 할 텐데 지금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안 나와서 수사를 안 하는데 우리만 가지고 그러냐 뭐 이렇게 좀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국정원을 쥐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권력 아닌가요? 그러니까 국정원에 들어가서 그 문건을 드러내서 이렇게 하기 시작하자면은 그때의 문건을 왜 그 시절 거만 들춰내느냐. 그럼 그 전에 것도 한번 들춰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적폐청산이 자연스럽죠. 알겠습니다. 그전 것도 들춰라. 자, 그럼 지금 들춰진 것만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민주당 적폐청산위가 어제 공개한 문건들 보니까요. 박근혜 정부 캐비넷에서 발견된 그 스프링 노트에 좌파 문예단체 VIP 보고 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하고 또 MB 정